네, 뭐 건물주 그렇죠.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내가 이 주택 임대 사업을 한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사이트고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공인중개사가 쓰라는 대로 쓰면은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잘 읽어보고 쓴다는 전제에서. 왜냐면은 안녕하세요. 법 알려주는 남자들의 김종훈입니다. 박정원입니다. 저는 법 알려주는 남자들은 아니고요. 법이 궁금한 남자 김원식입니다. 자, 지난번에 그 전세 사기 관련 사연이 굉장히 대박이 났어요. 그래요? 네. 저희 셋 사이에서? 아니요. 이질적인 거죠? 네.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전세 사기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뭐 사기가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정확히는 사실 전세 사기보다는 그냥 경매에 당한 거죠. 경매에 전세는 당한 정상적이었는데 갑자기 경매에 당한 거죠. 어쨌든 굉장히 참고가 될 만한 사연 다시 한번 두 가지 대항력 그리고 우선 면제권까지. 복수까지도 예. 철저하시네요. 되게 입에 착착 잘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우선 면제권 갖추려면 뭘 받아야 된다? 확정이자. 와.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일어나보시면 되죠. 예. 오늘은 지난 시간 사연에 이어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궁금해할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사연은 아니고요. 전세든 월세든 주택이든 상가든 임대차 계약서 써야 되잖아요. 무조건 써야죠. 네, 쓰죠. 네. 잘 모르는 분들은 부동산에서 그냥 쓰라고 하는 대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 전에 우리 박정우 변호사가 싫어하는 거긴 한데 창식 미팅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럼 알아서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오늘 임대차 계약서 쓰는 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뭐 어떻게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공인중개사들 쓰라는 대로 쓰는데 네. 좀 더 잘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쵸.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공인중개사가 쓰라는 대로 쓰면은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어. 잘 읽어보고 쓴다는 전제에서. 왜냐면은 공인중개사 지시한 양식에 따라 썼는데 이게 잘못되면 공인중개사 본인도 법률적인 책임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일반화된 양식으로 씁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학생들이 자취방 이제 계약서 쓰면은 보통 공인중개사를 안 껴요. 커뮤니티 사이트 글을 보고 간다든지 진짜 그냥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선배가 너 여기 들어와 하면 이제 본인이 나갈 때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때가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될 게 많죠. 왜냐면은 집주인 분들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계셨기 때문에 쓰던 거를 계속 쓰는 거예요. 사실. 바뀐 건데도 그거 거의 바뀌었는데 변화를 주기 싫으니까 본인이 그냥. 왜냐면 그동안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때가 사실 문제가 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자리에서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제시하는 양식에 어떤 양식인지 왜 그 양식을 쓰면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거를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먼저 임대차 계약서가 주택하고 상가는 좀 다르게 구분이 되나요? 네, 임대차 계약서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주택 임대차 계약서, 그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고 말 그대로 그냥 주택으로 이용할 거냐, 상가 또는 뭐 사무실 이런 공간으로 사용할 거냐 그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고 왜 이거 굳이 이름 바꾸냐 그러면은 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큰 틀은 비슷한데요. 네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서 이름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또 추가하실 게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권리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권리금. 편하게 얘기해서 제가 영업선이 좀 있어서 네네. 고객들을 많이 알고 있다. 어떤 자리는 우리 통상 바닥 권리금이라고 하는데 그냥 목이 좋아요. 기. 네, 여기는 뭐 사람들 엄청 많이 다닌다 이런 개념이 있고 인테리어비를 엄청 많이 썼어요. 이제 그런 시설 권리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권리금의 개념에 들어가고 워낙 시설 권리금,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법에도 들어왔어요.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조항이 들어와가지고 세분화해서 규정을 했고 권리금도 계약서를 쓸 수 있는 거네요. 쓰는데 이제 별도로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특이사항이 있어서 사례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주택과 상가가 이제 세분화되어 있고 상가에도 권리금 계약서도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택에 좀 이제 집중을 해서 네네네. 한번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건요. 그 공인중개사분들이 중개를 해주면은 보통 사용하는 양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 떠올리는 딱 그런 양식일 텐데 그거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소속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라고 해서 뭐 매년 또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법이 개정될 때마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접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공인중개사분들이 없이 이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는 거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놔요. 근데 그게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렌트홈이라는 사이트에서 하는 건데 그 렌트홈이라는 거는 임대사업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돈 많은 분들, 건물주. 네, 뭐 건물주 그렇죠.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내가 이 주택 임대 사업을 한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사이트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분들이 이제 주택 임대를 하면은 내가 임대했다 이런 걸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위한 사이트인데 이제 그 사이트 상에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놨어요. 주택 임대 사업자이신 분들은 그 양식을 사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왜냐면 거기에 이제 각종 주택 임대 등록과 관련된 법률적인 그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법무부에서 공개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양식은 사실은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쓰는 양식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그 우리가 공인중개사분들을 껴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계약서 양식하고 법무부 사이트에 있는 양식하고 그냥 비교를 해서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왜 다르죠? 라고 물어보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정리를 하면은 공인중개사협회용 양식, 그리고 법무부 양식, 국토부 양식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을 하셨다라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국토부 양식을 쓰는 게 좋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사실 국토부 양식이 좀 더 유리한 그래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유리하다기보다는 임대인 입장이 좀 중립적인데 내용 자체가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건 없는데 법률적인 내용을 상세히 좀 써놨어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나한테 이런 권리가 있었어? 그 양식을 봤을 때 내가 이런 권리가 있구나 라고 해서 꼭 그 양식을 안 쓰더라도 그거 한 번쯤 보면은 되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참고로 법무부 양식도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임차인에게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좀 설명을 요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충분해요. 사실. 자취를 하니까 잘 알아요. 자, 우리 또 상가 임대차 계약서, 약간 상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박정원 변호사님 설명해주신 주택임대차 계약서랑 큰 틀은 다르지 않은데 법무부에서 제공한 표준 양식이 있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한 양식, 그 두 개는 크게 다르진 않아요. 중개사협회 상가건물 임대차랑 관련해서는 권리금 계약서를 별도의 이제 표준 계약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국토부랑 법무부에는 없는데, 그렇죠. 공인중개사협회에는 권리금에 대한 내용이 있다. 계약서에. 네네. 권리금 계약의 경우에는 법무부와 같은 정부기관에는 표준 계약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권리금 계약서가 좀 특이해요. 그 공인중개사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시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개 수수료를 초과한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법적으로 무효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0.9%의 그 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거보다 만약에 더 초과하는 예를 들어 5%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0.5를 초과하는 4.1%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무효 약정이 되는 거고요. 그럼 무조건인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강행법규라고 해요. 무조건 안 되는 건데, 위반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계약서에 중개 수수료를 어떻게 정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권리금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정 요율에 따른 보수 제한이 명확하지 않아요. 없어요. 요율에 대한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9%가 아니라 5%를 정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요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액의 수수료도 받아갈 수가 있다. 그런 특징이 있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상가임대차 계약서든 되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요율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지금 권리금 계약서에 10%라고 약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고객분이 그 박정원 변호사님 찾아와서 얘기한 게 그 요율은 자기 계약서 도장 찍을 때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개사한테 얼마를 줘야 되는지도 꼼꼼하게 안 보고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제 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하려고 해요. 저희 매장을 임차를 했죠, 새로. 그러면은 권리금 계약은 이제 권리금 5천만 원 주고 내가 받은 거고, 나는 이제 이 건물주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여기에 따른 요율만 지급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했죠. 그리고 이제 권리금 계약서를 별도로 쓰는데, 그분이 본 거는 권리금이 얼만가를 본 거지, 그 밑에 있는 권리금은 별도로 받는다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공인중개사 분이 그 권리금과 관련해서도 실제 이제 어느 정도 조율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는다는 거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걸 처음 해보신 분이다 보니까 권리금도 그거 준다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별 생각 없이 서명을 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이걸 줘야 되는 거였어? 이게 되는 거였죠. 진짜 5천만 원의 권리금이 있는데 요율이 만약에 5%라고 써있으면 250만 원. 그렇죠. 큰 돈이죠. 생각지도 않게. 근데 그거는 지는 거죠?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칩니다. 계약서에 있어요. 자기가 본인이 확인하고 도장 찍은 게 돼버리니까.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는 당연히 내용을 확인하고 찍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확인 잘해야 되겠네요. 그냥 막 찍으면 안 되겠네. 도장을 찍는다는 행위는 굉장히 책임을 갖고 찍어야 돼요. 나 도장 찍는 거 좋아하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권리금에도 유율이 있는데 이거는 표준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서를 볼 때 좀 철저하게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꿀팁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박정현 변호사께서 준비하신 우리 히든 카드. 정말 야심작입니다. 저희 그 창청 미팅룸에서도 이런 좀 고급 기술도 이제 활용을 합니다. 쉽지 않죠. 자, 네, 쉽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기대를. 자, 우리 양식 한번 더 가도록 하시죠. 네, 기대 안 하셔야 되는데. 아, 뭐야.